지난 영상의 마지막에 디디 측이 이 책의 출판인인 코트니 버제스의 언론 접촉 금지를 요청했다가 기각됐다는 내용 전해드렸었죠. 디디는 포기를 모릅니다. 5천만 달러의 보석금도 3번이나 거부당하고도 4번째 보석 신청을 준비 중이고요. 연방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디디는 수감 중에도 여러 편법을 동원해 피해자와 증인을 협박하거나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식들을 이용한 동정심 유발 SNS 캠페인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 120명의 변호사 토니 버즈비는 자신의 인스타에서 어떤 유명한 거물이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거물은 토니 버즈비가 그 거물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버즈비는 어림도 없다고 받아쳤죠. 버즈비는 디디에 가담한 또 다른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혐의도 소송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네티즌들은 이 익명의 거물의 정체에 대해 담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이모 래퍼다, 애시튼 모모다, 위로쪼고다, 레오나르도 머시기다, 스탠드업 코미디언 케빈 삐릴이다 말이 많습니다. 디디 대신 억울하게 10년간 감옥에 갔다 왔다는 래퍼 샤인의 이야기도 많은 매스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직접 디디에게 얼굴에 을 맞았었다고 주장하는 당시 사건 피해자도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샤인이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던 디디의 전 여자친구 제니퍼 로페즈에게도 대중들의 의심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챕터 10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중요한 사건 위주로만 설명드릴게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이 책에 적힌 내용일 뿐입니다. 참고용으로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디디는 갑자기 킴에게 전화를 걸어 머뭇거리며 뭔가 비밀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실을 숨겨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디디는 화가 나서 폭발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디디는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다른 비디오걸과 공개적으로 데이트할 거다. 그건 언론용일 뿐이니 마음 상하지 마라. 어쨌든 디디는 대중에게 보이기 위해 새로운 딴 여자와 공개 연애를 할 거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디디가 떠나서 킴은 기뻤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디디의 향한 파티는 감당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킴이 19살 때 알비슈어와 나왔던 아들 퀸씨도 점점 성장하고 있어 혹시 퀸씨가 뭔가를 알게 될까 이런 걱정 속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디디는 킴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2구경 건에 위협하며 킴을 까지 하죠. 디디는 장전하며 킴을 겁주고 문 밖엔 경호원들까지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마치 갱스터 영화의 보스처럼 행동하는 디디를 보며 킴은 두려움에 몸을 떱니다. 킴은 디디가 도대체 어디까지 선이 닿아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두려워합니다. 당국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 어떤 수사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고 말이죠. 킴은 그렇게 무기력에 빠집니다. 킴은 나중에서야 그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편 1997년 3월 노토리어스 B.I.G는 소울트레인 뮤직 어워드를 참석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고 디디는 애프터 파티에 참석한 뒤 차량에 있다가 신원미상의 인물에게 을 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디디가 그동안 했던 말처럼 회사의 보호 없이 웨스트 코스트에 갔다가 을 당한 거죠. 이 충격은 이스트 코스트를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되죠. 그렇게 디디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비기의 어머니인 월리스 여사가 찾아와 식사 자리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월리스 여사는 디디에게 애원하는 눈빛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수익금 중 비기의 몫을 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월리스 여사의 부탁을 듣던 디디는 그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며 변호사와 회계사 핑계를 대며 말을 돌리죠. 그러다가 당장 위기를 넘기게 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찾습니다. 월리스 여사에게 지폐 몇 장 쥐어주고 내보내려 한 거죠. 월리스 여사는 비기의 몫이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디디가 계속 다른 핑계를 대자 월리스 부인은 디디에게 직설적으로 쏘아붙입니다. 내 아들 때문에 떼돈을 벌었으면 그걸 다 가로채려는 거냐고 말이죠. 디디는 슬픈 신용을 하며 사업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계산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비기가 자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비기에게 쓴 투자금을 비기가 회수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월리스 여사는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디디에게 자식이라고 욕을 하죠. 그랬더니 디디는 월리스 여사의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는데요. 비기가 수익을 내려면 몇 년은 걸렸을 겁니다. 녹음실 비용, 뮤직비디오 제작비, 출판비, 마케팅비를 다 갚을 때까지 말입니다. 공연을 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데 그가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었네요. 저도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자 월리스 여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디디에게 네가 비기를 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디디는 놀라서 갑자기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월리스 부인은 더욱 디디를 다그치며 네가 내 아들을 냐고 소리 지르며 몰아붙였다고 해요. 어머니만이 낼 수 있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디디를 휘어잡았다고 합니다. 김포터는 디디가 꼼짝도 못하는 걸 보고 더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디디는 위협을 느낄 때 가장 잔인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 킴과 디디가 배드보이 사무실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비기의 아내이자 배드보이 소속 R&B 가수인 페이스 에반스가 디디를 찾아옵니다. 페이스 에반스는 디디에게 배드보이의 가장 큰 자산인 비기를 모니터링 즉 감시하는 역할로 자신을 믿고 맡겨준 것에 대해 디디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디디에게 이 모든 상황이 찝찝하다. 비기가 죽교까지는 없었다. 나와 비기는 아이까지 있다. 비기는 디디 당신밖에 없었다. 디디 당신은 많은 것을 나눌 친구들이 있지 않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죠. 디디는 페이스의 말을 듣고 흥분해서 비기를 욕하며 배신자 취급합니다. 그런 배신자를 보호할 회사 인력은 없다고 흥분하다가 투팍과 잠자리를 가지라고 페이스 에반스에게 시켰던 일도 얘기해버립니다. 김포터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디디에게 진짜 당신이 시킨 일이냐고 되묻죠. 이 언쟁 속에서 디디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버렸다고 합니다. 노토리어스 B.I.G가 회사를 떠나려 했기 때문에 그를 회사에 보호 없이 캘리포니아로 보낸 건 말이죠. 그건 사형 선고니까요. 페이스가 나가버리자 디디는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두 래퍼를 곤 그들이 나를 배신하려 했는데 어쩌겠냐 왜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거냐 억울함에 눈물지었다고 이 책은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기와 페이스 에반스는 1993년 1994년 비슷한 시기에 배드보이에 들어와서 1994년 결혼한 바 있습니다. 투팍은 헤드업 가사에서 비기의 아내인 페이스 에반스와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 당시 큰 충격을 줬었죠. 그걸 디디가 시켰다는 건데요.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수습될지 궁금하네요. 페이스 에반스 측은 이 책에 적힌 사실들이 완벽히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책의 저자에 대해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했죠. 또 이 책에선 1999년 벌어진 맨해튼 나이트클럽 클럽 뉴욕
사건의 진범은 디디라고 주장합니다. 킴 포터가 아무것도 모른 채 디디의 집에 있을 때 제니퍼 로페즈가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며 달려와서 디디에게 왜 무고한 사람들에게 총 느냐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대가를 약속했길래 샤인이 대신 들어가는 거냐, 샤인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다 불지 않겠느냐, 그를 뛸 거냐는 등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디디는 그런 제니퍼 로페즈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 감옥에 간 사람은 감옥 밖에 있는 유일한 연주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모든 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하죠. 킴 포터가 샤인을 비기의 대체자로 키우고 싶었던 게 아니었냐고 묻자 디디는 한숨을 쉬며 샤인이 목소리는 괜찮은데 사실 그 정도 되는 래퍼는 흔하다며 제니퍼 로페즈 정도의 일생일대 발견은 아니었다는 멘트로 그녀를 띄워줬고 제니퍼는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1999년 12월 클럽 뉴욕 사건에서 디디 일행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세 발의 디디의 차를 타고 도주합니다. 뉴욕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제니퍼 로페즈와 디디 그리고 디디의 보디가드는 뉴욕 경찰에 체포되죠. 제니퍼 로페즈는 금세 무죄로 풀려나지만 디디와 그 보디가드는 차량 운전수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와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되죠. 디디와 보디가드는 몇 주 무죄로 풀려나지만 엉뚱하게도 21살의 래퍼 샤인이 10년형을 받고 투옥됩니다. 누가 봐도 이 사건의 희생양이었죠. 샤인은 10년간 복역하였으며 2009년 출소하자마자 벨리즈 출신 신분 때문에 미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간의 복역 기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그는 본국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결국 2020년 벨리즈 하원의원에 당선됩니다. 디디가 투옥된 뒤 디디의 프리크업 파티에 참여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면서 디디는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사람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 책은 킴이 모델 키모라 시몬스와도 는 관계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이 같이 있던 어느 날 킴이 자꾸 토하자 키모라는 킴의 몸을 살피더니 임신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놀란 킴은 다음날 디디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사과합니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자 디디는 갑자기 이건 축하할 일이라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곧바로 전화해 이 사실을 알리죠. 기뻐하던 디디는 킴이 출산하기 직전에 임신한 상태로 친한 그 배우와 그 아내까지 다 같이 단체로 킴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킴은 펑펑 울며 기겁하지만 디디는 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면 꼭 해야 한다고 강압합니다. 킴 포터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그 아기의 이름을 크리스 찬으로 지을 거라고 되뇌이죠. 이 책에서 킴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바로 가수이자 패션 모델인 크리스 찬 콤즈인데요. 크리스 찬은 2024년 4월 아주 추악한 혐의로 소송을 당합니다. 2022년 12월 새해 전야 파티를 위해 디디의 이름으로 전세낸 요트에서 크리스 찬 콤즈는 승무원이었던 그레이스 오마카이에게 탄 데킬라를 먹인 뒤 강제로 목숨짓을 한 혐의죠. 음료수에 타서 바꿔치기 하는 건 현재 디디의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수법 내용인데요. 디디의 아들 크리스 찬까지 아빠의 범죄 수법을 따라하는 걸까요? 이 요트의 선장도 사건 당시엔 디디와 크리스 찬의 편에 서서 승무원 오마카이의 호소를 묵살 은폐했다고 합니다. 한패거리라는 거죠. 오마카이가 당할 당시 오마카이가 소리 지르며 을 멈추라고 제지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녹음 파일의 내용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죠. 이 사건도 은폐될 뻔했던 거죠. 한편 디디의 병적인 불신증은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킴 포터가 새 영화에 캐스팅된 걸 축하하기 위해 디디가 킴의 집을 찾아왔다가 한 꽃다발에 적힌 메모를 보고 흥분합니다. 킴이 캐스팅된 영화의 관계자가 보낸 꽃다발이었는데요. 이를 보고 킴이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한 디디는 물건을 던져 부수고 kim을 하여 기절시킵니다. 킴은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크게 다치고 팔에 깁스를 합니다. 캐스팅됐던 두 영화에서도 하차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킴은 나중에 그 프로듀서가 폐렴으로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킴은 또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디디는 또 출산 직전에 킴은 어떻게든 그런 미친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이 책 속의 킴은 그 당시 디디가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킴이 누군가와 데이트를 해서 디디가 질투를 느끼면 그 남자는 폐렴으로 다고 합니다. 킴은 다음은 자신이 수도 있다고 두려움에 떱니다. 킴은 디디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킴은 일부러 디디에게 접근해 잠자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디디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면 금고에서 비밀 테이프를 빼내어 복사하기 시작하죠. 몇 주 동안 모든 테이프를 복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복사 도중 그녀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테이프들도 보게 되는데요. 아직 다고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킴은 키모라를 부릅니다. 도저히 혼자 디디와 맞설 용기가 없었다고 해요. 둘은 디디를 부르는데 디디가 밝은 얼굴로 들어오고 킴과 모라에게 반갑게 인사하죠. 킴은 디디에게 그동안 몰래 준비했던 사실들을 밝힙니다. 킴은 디디가 비밀리에 숨겨왔던 모든 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킴과 모라 둘 중 누구라도 건드린다면 그 영상들은 모두 유출될 거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죠. 디디는 부들거리며 화를 참다가 이제 라는 킴의 고함에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갑자기 뒤돌아서 킴을 공격하죠. 킴은 디디에게 반격하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그는 심하게 다쳐 앰뷸런스에 실려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한동안 킴은 디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새 남자친구가 폐렴으로 전까지는 말이죠.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부터라고 합니다. 며칠 전엔 집에 도둑이 들어 노트북만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의 사본으로 존재한다는 걸 디디는 몰랐을 거라고 하죠. 책에 넣을 내용을 정리하던 킴은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키모라에게 전화해서 얘기하자 키모라는 킴에게 꼭 병원에 가라고 조언하죠. 이상한 느낌에 뭔가를 직감한 그녀는 디디에게 전화를 겁니다. 디디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척 전화를 받습니다. 킴은 나는 당신의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외치고 자신을 사랑한 적이 있었냐고 울부짖죠. 디디는 중요한 건 충성심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충성심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킴이 묻자 디디는 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조롱하듯 되물었다고 합니다. 꿈이 다가왔음을 느낀 킴은 디디에게 협박했던 일을 후회합니다. 그냥 책을 먼저 출판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킴은 디디에게 네가 훔쳐간 노트북은 유일한 복사본이 아니다. 사본이 있다라고 소리 지르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난 디디에게 당했어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세상에 폭로되길 바란다는 킴 포터의 독백을 마지막으로 이 책은 끝이 납니다. 2018년 11월 15일 킴 포터는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킴 포터의 사인은 폐렴으로 밝혀집니다. 이 책은 과연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일론 머스크의 지적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
상업 종사자들이라면 도저히 모를 수가 없었을,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던 디디의 수많은 범죄들이 디디가 구속되고 나서야 쏟아져 나오는 건 과연 우연일까요? 50센트가 디디의 어두운 파티를 폭로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프리크 오프, 가수 알비슈어가 준비하고 있다는 디디를 폭로하는 프로젝트, DJ 칼리드도 제작에 참여한 정치인이든 래퍼 샤인의 디즈니 훌류 다큐 아너러블 샤인 등 디디의 추악함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5월로 예정된 디디의 재판에서 이 책의 어디까지가 사실일지, 그리고 이 책의 내용 이외에도 또 다른 디디의 추악한 비밀들은 어떤 게 있을지 모두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해봅니다.